예, 이번 시간에는 구비문학의 세계의 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문학의 페이지는 43페이지고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신화의 본질과 기능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신화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나오죠. 첫 번째가 신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기원과 질서를 설명하는 이야기, 세 번째가 신성시되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이제 신을 인간과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이른 보편성을 갖기 어렵다. 그렇죠. 신화는 신이니까. 그래서 불사불멸, 죽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은 뭐 많이 살면 100세 아닙니까? 많이 살면. 그러니까 유한 다르고요. 또 단군이나 주몽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정한 수명을 가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신이 되었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과 인간을 구별하지 않고 그 양자를 겸한 존재를 인정하면 일의 의미가 약화된다. 두 번째는 원인론적이죠. 그래서 그 주몽신화는 고구려라는 국가의 기원과 질서를 설명하는 이야기죠. 주몽이 이제 고구려를 세웠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주몽신화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써놨죠. 그리고 원인론적 이야기 중에도 신화로 볼 수 없는 게 있다.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원인론적 이야기들 중에서도 신화로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많죠. 그게 이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바닷물은 왜 짠가, 수탉은 왜 하늘을 쳐다보며 우는가. 이런 걸 신화라고 한다면 좀 그 신화의 한계가 모호해진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민담이라는 거예요. 민담. 신의 이야기 이런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3은 보다 보편적인 규정인데 신성시된다는 거죠. 모든 신화라는 거죠. 신성되지 않는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다. 뒤에 나온 44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신화라는 것은 이렇게 신성시되는 이야기를 이제 신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44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요. 자, 이 44페이지에서는 이제 20세기 첫째 줄이죠. 인류학자들은 비서구 신화, 그러니까 서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광범위한 자료와 접하면서 3회 규정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3회 규정이라는 것은 그 한국 신화에서도 제한 없는 타당성을 이제, 그러니까 신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화라는 것은 뭐냐? 아,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성하다는 그런 의미로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신성한 것을 신화라고 한다. 신화는 신성. 영어로 이제 홀리니스라고 그래요. 홀리니스. 홀리 이제 NES가 붙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그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신성성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 밑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성. 그러니까 신성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성한 것을 이야기하겠죠. 이 신화적인 존재라는 것은 신성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화는 이제 신성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홀리니스. 그래서 신성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것을 포괄적인 규범적 의미를 가지도록 차원을 높여 나타내는 현상이다. 그렇게 길게 써놨는데 44페이지 2번. 자, 이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걸 숭곰이라고 하는 거예요. 숭곰. 그러니까 고상한 것을 숭상하는 아름다움. 우리말 풀면 좀 더 쉽게 풀면 고상한 것을 숭상하는 아름다움. 이거를 숭곰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지우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플라톤 이래로 이제 관념적인 학자들이 취하는 견해다. 우리가 플라톤 하면 이데아잖아, 이데아. 이데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세계, 이상. 그리고 이제 칼 융이라든가 뭐 정신분석학자 여러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의 입장,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 그래서 레비스트로스. 이 레비스트로스는 인류학자라고 써놓으세요. 인류학자입니다. 레비스트로스 아주 유명하죠. 슬픈 열대 이런 거 쓴 인류학자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사셨죠. 이 레비스트로스는.
거의 100세 가깝게. 자, 정태적 구조주의도 이제 근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정태라는 것은 정태적의 반대가 동태적이에요. 정태라는 것은 이제 이 정자가 고유할 뜻정자거든. 뜻정자. 이건 모양 태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거는 동태적의 반대인데 그런 구조주의도 그런 의미로 취한다는 거고 2번은 데모크리토스 이래의 실증적인 실제로 증명한 학자들이 취하는 견해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렇게 역사학파, 진화론자 뭐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생성적 구조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게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1번, 2번 이렇게 있잖아요. 1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시 위에다가 정태적 구조주의. 정태적 구조주의. 2번에다가 생성적 구조주의. 이렇게 써놓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정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약간 정적인 측면을 따진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생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해서 만들어지는 걸 따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든 신화는 초월적이고 영원하다라고 보아도 마지막 단락 보세요. 의문이고 좋을지 일의 입장에 선다면 한국 신화를 정당하게 이해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생긴다. 왜 그러냐면 주몽신화, 탈해신화는 초월적이며 영원한 무엇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거기다 밑줄 치세요. 44쪽에 그 밑에서 둘째 줄부터 주몽신화는부터 운명의 시련을 극복하고 싸워 이기는 위대한 투지를 오른쪽 보여주기에 신성하다. 이렇게 써놨죠. 밑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초월적이다라기보다는 뭔가를 이기는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5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자, 그래서 자, 45쪽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죠. 단군과 탈해의 역사 투쟁은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전개가 된다. 이게 나왔죠. 역사적인 그냥 시간이 아니고 역사적인 일찍이 고구려와 신라에 있었던 일의 신화적인 반영이죠. 왜냐하면 고구려나 신라가 다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죠. 그런 그 투쟁이라는 그런 말로 이제 표기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 입장에서 신성성. 이해 입장은 왼쪽에 나와요. 44쪽 2번을 말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것을 포괄적 규범적 의의를 가지도록 차원을 높여 나타내는 현상.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승고미. 조금 늦게 들으신 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승고미라고 그랬어요. 44쪽. 2번은 승고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의 입장에서는 신성성을 더 분석해보자. 그래서 신화의 신성성은 위대하거나 숭고한 행위로서 성립이 된다. 행위와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성성은 아무런 신화적 의의도 지니지 않는다. 그렇죠? 신성성은 행위와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거. 거기다 또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 둘째 줄에 행위와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성성은 아무런 신화의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자,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신에 대한 숭배가 있어서 천신의 행위가 말해지지 않는다면 신화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난생, 알에서 태어나는 거죠. 기아는 여기서 아이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란 뜻이에요. 굶주림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기아는 버려진 아이를 기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보호 또는 표류, 짐승을 이제 보호하고 표류한다는 거, 불가능에 가까운 시련의 극복 이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밑줄 치세요. 신화의 생활적 근거는 단순하지 않으나 개인적 생활보다는 집단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생활에 신화가 기반을 두고 있다.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생활에 기반해서 이제 신화가 기반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신화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길게 써놨는데 이 정도만 여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46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46페이지. 거기 이제 보면 두 번째 단락. 신화는 신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의 산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만들어지면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죠. 나라가 이제 창립이 되면
일단 신화가 먼저 생기고요. 신화가 좀 더 지나고 나면 전설과 민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생기면 이런 신화, 왜냐면 건국 신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화가 생기는 거고, 신화가 좀 지나면 전설과 민담이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단락 보세요. 그 밑줄. 신화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통제 기능이다. 자, 사회 통제 기능 네모쳐 놓으세요. 사회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신화는 풍속을 고정시키고 행의 모범을 설정하고 어떤 제도의 위험과 중요성을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제적 기능도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락에 신화는 그것을 가지는 집단으로 하여금 긍지를 갖게 한다. 관계토대양의 업적을 새긴 비문이 주몽신화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써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몽신화를 민족적인 것으로 확대해서 서사시로 노래하는 의도. 이게 이규보 나왔죠. 이규보. 이규보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한자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도읍지임을 천하가 알게 하고자 한다. 써놨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이제 좀 신성한 민족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화의 분류. 자 47쪽에 신화의 분류라고 나오는데 이 신화의 분류에서는 신화가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의 분류를 보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47쪽에 자 신화는 신성성이 인정된다 아까 했고요.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오네요. 창세 신화.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창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만드는 건 뭐라고 하죠? 창업.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뭐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걸 창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런 뜻이었는데 이게 이제 뜻이 바뀐 거죠. 하여튼 그래서 천지 만물의 창조의 내력이 드러난 창세신의 성격, 행위, 과정을 푼다. 무조신화, 무조, 무당 할아버지란 뜻이에요. 무조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무속을해서 이제 무속신의 자정당. 그 다음에 건국신화, 이거 이야기고 시조에 대한 이야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 기타 신화가 있다. 그래서 창세신화는 무속을해서 서사무가 형태로 전승된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겠지만 무가는 이 서정무가 같은 것이 있고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서사무가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또 희곡무가라는 게 있어요. 희곡 형태로 된 무가. 이런 게 있습니다. 뒤에 가서 나오면 무가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사무가의 대표적인 게 바리대기예요. 바리대기. 바리대기라고 들어보셨죠? 요게 이제 버려진 아이란 뜻이죠. 바리가 버리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신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쭉 여러 곳에 있고 특히 이제 제주도에서는 설문대할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설문대할망 전승에서도 거인 창조 여신의 모습이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밑줄. 무조신화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일반 신본풀이와 특정 지역에서 전승되는 당본풀이가 있다까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죠. 48쪽입니다. 48쪽. 자, 만약 구전에 의존했다면 48쪽.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거죠. 자,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구전을 떠났기에 그 구비문학으로 순수성은 상실했다 할 수 있으나 신화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건국신화가 다 문헌신화라고 써서 그것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47쪽의 마지막 줄 보면 건국신화는 모두 옛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문헌신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승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48쪽에 보면 4번 건국신화도 왕과 관련된 집안이죠. 시조에 관한 것으로 시조신화를 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의 삼성신화는 새 성씨를 가리켜요. 삼성할 때 성은 이때 이제 이걸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고을라, 부을라,
써놓으세요. 양을라가 있어요. 이 을라라는 건 다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백제 시대에 보면 어라하라고 말 쓰거든요. 예전에 그 근초고왕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 왕을 어라하 그랬어요. 이 어라하가 을라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세성시인데 여기 보면 제주도에 삼성열 이런 데가 있어요. 세성시가 나타난 곳인데 거기 가보면 실제로 이렇게 파여 있어요. 이 세 개가 이렇게. 근데 이거는 땅에서 올라왔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성씨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왔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도 뒤에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이제 그 서사무가가 아닌 마을 신화는 이야기로 전한다 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1번, 2번, 3번 하고 나오는 거. 중령, 산신. 중령은 대나무 고개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산신 다자구 할머니죠. 중령의 도적이 많아 나라에서 근심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다자구, 더자구 뭐 이렇게 써놨죠. 라는 이름의 아들을 찾는다는 구실로 도적들 속에 들어가 도적들이 잠들지 않으면 더자구야 하고 부르고 잠들면 다자구야 하고 불러 도적을 다 잡을 수 있게 했다. 자, 1월산 황씨 부인이죠. 시어머니 학대에 견디지 못한 며느리가 1월산에 가서 죽었다. 죽은 후 남편의 꿈에 나타나 남편은 썩지 않고 있는 아내의 시체를 찾았다. 연평도 임경업 장군. 자, 이 연평도 3번 여기는 실존 인물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실존 인물이 신화적 존재로 추앙받는 거죠. 그게 이제 3번입니다. 연평도. 그래서 임경업은 실존 인물이죠. 임경업 장군이 중국으로 가다가 종에다가 부적을 써서 바다에다 띄우고 부하들을 시켜 잡게 하니까 다 조기였다는 거예요. 그 장군은 연평도 조기잡이 신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뭐 하여튼 그 정도 넘어가고요. 49쪽. 한국 신화의 사유 방식이라고 써놓은 걸 보겠습니다. 사유 방식. 그러니까 이 사유라는 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환인, 천재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환인, 그다음에 환웅. 그러니까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단군. 그러니까 환웅과 웅녀가 이제 사이에서 단군이 나왔죠. 천재 하늘에 이 옥황상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해모수 아들이죠. 여기 있는 건 다 아들이야, 아들. 이건 아버지죠, 부죠, 부. 이거는 이제 자죠. 그 다음에 해모수의 또 아들이 주몽이죠. 여기서 또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3대계죠. 아버지, 아들, 또 아들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인 또는 천재는 하늘에 있으며 그 아들인 환웅과 해모수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웅녀 및 유아와 혼인해서 단군과 주몽을 낳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군과 주몽은 반인 반수라고 그래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다. 반인 반신이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 그렇죠. 우리 반인 반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인 반신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로 이제 보면 두 번째 단락. 한인과 천재는 역사적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한운과 해모수는 자 거기다 밑줄 치세요. 49쪽에 환웅과 해모수는 초월적인 시간에서 역사적인 시간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시간이죠. 왜냐하면 초월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하늘의 시간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시간은 지상의 시간이죠.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주몽은 역사적인 시간의 수명을 지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그 밑에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은 주목할 만한 의의를 가진다.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천상의 것보다는 지상의 것이, 초월적인 시간보다는 역사적인 시간이, 수직적인 질서보다는 수평적인 질서가 월등히 중요한 사유 방식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천상, 하늘에보다는 지상. 두 번째는 초월적인 시간보다는 역사적인 시간. 세 번째는 수직적인 질서보다는 수평적인 질서가 월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한응은 사그천하. 이게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이거 숫자 할 때 수 아닌가? 자, 이게 못한가가 아니라 자주 삭자입니다. 이게 이제 셈을 나타낼 때는 수로 읽는데요. 이게 자주라는 부사를 쓸 때는 사고를 읽어요. 그러니까 사그천하는 뭐냐면 자주 천하의 뜻을 둔. 이걸 사그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탐구 인쇄는 인간 세상을 탐구한다는 거. 홍익 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잘 헷갈리신 분이 계시는데 이때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요.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렇게 한다. 이런 정도로 뜻이 되겠죠.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50페이지를 넘기면 거기 이제 50페이지에 그 한 세 번째 단락. 건국 신화의 주인공은 원래 부족신이었다. 후대 역사화해서 국조, 국가의 이제 시조로 됐다는 견해가 강하다.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는 물론 삼국유사도 이제 이렇게 그 역사성을 지나치게 부여한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세요.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또 한 다음에 건국 신화의 주인공들은 신이라기보단 인간이며 그들의 행위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나게 발휘한 영웅적인 것이다까지. 그래서 신이 아니고 인간이고 신이라기보단 인간이고 그들의 행위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나게 발휘한 영웅적인 것이다. 뭐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단락. 자, 주몽도는 이제 탈의 여러 서사문가의 주인공의 일생은 유형이 있는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1번 그 고귀한 혈통 그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영웅의 일대기라고. 영웅의 일대기죠. 그래서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으로 태어나요. 영웅들을 보면 막 비정상적이죠. 이게 보면 막 방울로 태어난다든가 어떨 때는 막 뱀으로 태어난다, 뱀으로 나온다든가 아주 비정상적이에요. 어머니의 그 뭡니까 그 겨드랑이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있어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고요. 어려서부터 비범했다. 일찍이 기아가 되거나 고난에 부딪혀 구출 양육자를 만나 살아나고 다시 죽을 고비에 이르렀으나 투쟁에서 승리해서 영광을 차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 단락으로 갈게요. 따라서 다음에 밑줄 세 마지막 단락 51쪽에 한국 신화에는 비장미가 나타나긴 하나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순고미가 더 중요한 미적 범주다. 자, 비장미라는 것은 뭐냐면 슬프면서도 굳세다는 거예요. 슬픔 속에 굳센 이걸 비장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고미는 이 높은 걸 숭상한다는 거죠. 주몽의 투쟁은 때로 불가능하고 역설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나 시련은 극복된다. 마을 신화 같은 데서 황씨 부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비장한 결말이 발견된다. 비장의 미에 보다 자 그다음 밑줄 치세요. 비장미에 보다 분명한 전개는 전설에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 전설은 상당히 어때 비극적이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전설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비극적이에요. 전설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거 보면 타 주인공들의 삶이 비극적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순고미라는 것은 뭐냐? 마땅히 추구하고 획득해야 할 것을 취하는 것.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신화는 그러면 한국 신화는 뭐냐? 바로 현세적 낙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낙관주의가 아니고 현세적, 내세가 아니고 현세적 낙관주의. 자, 한국 신화는 현세적 낙관주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화 분석의 실제 의미가 이제 거기 쭉 나옵니다. 거기 52쪽에 보면 이제 결혼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 53쪽을 볼까요? 53쪽입니다. 자, 이건 좀 읽어볼게요. 첫째 줄부터. 단군 신화에서는 천상계인 그렇죠. 한국에서 그 지상으로 하강한 환웅과 곰이 여인으로 변장한 웅녀와 결합해서 단군이 탄생한다. 고구려 건국신화 역시 천재인 해모수가 천상에서 지상으로 하강하여 화백의 딸 유아와 결합하여 주몽이 탄생한다. 건국의 시조인 단군과 주몽을 중심으로 본다면 시조의 부모가
등장하여서 결혼하고 시조를 출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조의 결혼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밑줄 주세요. 즉 다음에 북방의 신화는 결혼해서 탄생으로 전개되는 신화 밑줄. 자, 반면에 밑에 남방 지역의 신화인 혁거세와 수로왕 신화에서는 시조의 부모가 등장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밑줄.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천부가 있고 거기다 쓰세요. 지모가 있어요.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시조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북방계예요. 자, 근데 이 북방계인데 여기서는 상당히 시련, 고난을 겪어서 결국은 나라를 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남방계는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북방계 이야기예요. 자, 남방계는 갑자기 하늘에서 알이나 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죠. 자,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부모의 계통이 불확실하다. 이 남방계예요. 자, 그러면 이 북방계는 뭐냐? 지금 뭐 해모수도 있고 환웅도 있고. 자, 그러니까 어때요? 북방계는 부모의 계통이 확실하다. 자, 이 남방계는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 남방 신화는 필기 좀 하세요. 투쟁 과정이 없어요. 투쟁 과정이 없고 그냥 추대하는 거예요. 당신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추대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북방과 남방의 차이점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단군 신화에서는 여러분 이제 보시면 뒤에 54쪽에 보면 나오는데 54쪽에 이 단군 신화에서는 이 단군은 죽지 않고 산신이 돼요. 그리고 이 태백산에서 이제 도읍을 만들었다는데 도대체 태백산이 어디냐? 상당히 설이 많아요. 뭐 묘양산이다, 구월산이다, 말 그대로 태백산이다. 우리나라 태백산면 태백산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 결국 이게 다 좋은 거죠. 성산, 신성한 산이죠. 성산으로 인식하는 지역에 자리를 잡죠.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성산, 아주 성스러운 산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자리를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즉위를 어떻게 한다, 북방, 걔는 56쪽에 보면 즉위 과정 나오죠. 밑에 보면 북방 지역의 신화에서 시조의 즉위 과정은 전대왕을 계승하거나 전대왕국에서 분열하여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스스로 왕위를 쟁취하는 성격을 보인다. 한편 남방 신화에서는 촌장이나 추장의 합의로 추대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자,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56쪽에 즉위 과정. 자, 거기 이제 뭐 네모를 쳐도 되고 첫 번째 단락 전체 네모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 지역에서는 이렇다, 남방에서는 이렇다. 그리고 단군의 즉위 과정은 상세하지 않다라고 나왔죠. 정확하지 않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읽어보면 쭉 되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이적 58쪽을 보세요. 58쪽을 보면 이제 사후 이적이라고 나왔죠. 죽은 이후에 기이한 행적. 이걸 사후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쭉 어떻게 했다는 것이 쭉 나와요. 죽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 거기 이제 58쪽에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북방 지역의 신하인 단군 신하에서 단군은 마지막에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 이런 말 나오죠. 산신이 되었다. 산신이 되었다는 것은 산신제를 받는 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59쪽을 보세요. 59쪽에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주몽은 왕이 되어 통치한 지 19년 만에 하늘로 승천해요. 다시 이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승천해서. 그래서 이 주몽이 지니던 옥편을 대신하는
용산에 장사 지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몽의 천신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59쪽에 넷째 줄에 주몽이 승천한 것과 단군이 입산한 것은 본향으로의 귀환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귀환한다는 거죠. 단군은 환웅의 후예고 환웅의 본거지가 태백산이었기 때문에 산신의 후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내용이 나오니까 그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0쪽에 사물라라고 나왔죠. 거기 보면 61쪽에 이 을라가 아까 여기 왕을 을라라고 그랬어요. 을라. 그래서 제주도에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성이에요. 성. 양씨, 고씨, 부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제주도에 있는 온전한 성씨다. 이야기하고 이 삼성열 기억나시죠? 아까 자 이렇게 있으면 파여 있는 곳에서 올라왔다. 이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진짜로 종지 용출이란 말 써요. 용출. 이때 종은 뭐뭐로부터 땅으로부터 용출 이게 소술용자거든요. 솟아오르다. 땅으로부터 솟아올랐다 해서 이걸 종지 용출이라고 써요. 고씨, 양씨, 부씨가 그런 이야기 쓰는 겁니다. 뒤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을라는 왕이다, 우두머리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 65쪽 보세요. 자, 65쪽에 65쪽에 넷째 줄 보세요. 따라서 다음에 장성한 남성으로 그 다음 밑줄 세요. 종지 용출하여 이런 말 나오죠. 종지 용출. 땅으로부터 이제 솟아 올랐다는 겁니다. 종지 용출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종지 용출이라는 말을 좀 한자를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 종지 용출 그 한자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땅에서부터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종지 용출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되게 길게 나왔는데 자, 거기 뭐 다른 건 건너뛰겠고요. 73쪽을 73쪽. 이게 뭐 무려 막 엄청 길어요. 이게 어디야? 84쪽까지 나오는데 73쪽. 첫째 줄에 밑줄 치세요. 제주의 사물라 시조전성은 본래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본래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양 부씨와 같은 성씨와 을라라고 하는 명칭을 지칭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화의 내용은 제주 본래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탐나가 고려의 탐나군으로 탐나가 제주도를 가리켜요. 복속된 시기가 1105년 문헌 기록에서 사물라 출현 시기라고 전하는 것과 상당한 그 거리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하여튼 을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렇고 사물라 전승이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뭐 좀 더 말이 만들어졌다 할까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뒤에 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해서 지금 그 설명을 쭉 드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한번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또 좀 풀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그 3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